눈 내리는 겨울밤이에요. 아늑한 집 안에서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 영화를 보고 있어요. 핫초코를 한 모금 더 마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겨울을 견뎌냈을까 궁금해져요. 바로 그 순간 TV 화면이 갑자기 포털로 바뀌면서 여러분을 안으로 끌어당겨요. 눈을 뜨니 방금 보던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한 남자가 다가와 말해요. 중세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바르톨로메오고 당신의 질문에 답을 주려고 불렀어요. 우선 추위가 찾아오면 북부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날씨가 극도로 혹독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럽 본토도 혹독한 날씨에 시달려요. 따라서 겨울은 우리 모두에게 일종의 느려지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때문에 우리는 보통 겨울을 노년과 가난으로 연관시켜요. 예를 들어 눈이 온 땅을 덮으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어요. 그리고 14세기 초에는 소빙하기로 알려진 첫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죠. 추운 기온이 절정에 달했어요. 갑작스러운 홍수나 우박폭풍 같은 기상이변과 극단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고통은 더욱 가중됐어요. 1359년 겨울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탈리아 중부 전역에 눈이 엄청난 높이로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지붕을 밝히기 위해 눈을 길거리로 던져야 했고 그 때문에 일부 마을은 완전히 막혔어요. 주민들은 며칠 동안 집 안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1389년 겨울이에요. 프랑스 로제르 지역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의 농장과 집이 파괴됐어요. 바르톨로메오는 여러분이 떨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려요. 중세 겨울로 돌아가는 여정을 준비하시지 못했군요.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옷을 찾아봐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미 망토, 목도리, 장갑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모두 양모로 만들었죠. 사슴 가죽으로 만든 부츠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밖에 있을 때 체온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안에 다른 옷을 겹쳐 입어서 보온을 유지해요. 그런데 양털은 때때로 무겁고 가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모직 겉옷 아래에 리넨 소재의 속옷을 입어요. 리넨이 양모와 피부 사이에 장벽 역할을 해줘서 좀 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죠. 그리고 리넨 옷은 세탁하기도 쉽고 모직 옷보다 훨씬 빨리 말라요. 부유한 사람들은 겨울옷에 모피를 덧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농민들은 때때로 토끼와 양을 같은 용도로 사용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효과적이죠. 영주의 허가를 받아 야생 동물과 새를 사냥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치품법, 즉 소비법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누가 무엇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363년 제정된 영국 사치품법을 살펴볼게요. 장인이나 토지를 소유한 농민의 아내와 딸은 양, 토끼, 고양이, 여우 모피만 입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바르톨로메오의 주머니에서 경첩이 달린 이상한 모양의 금속 구체를 발견하고 그게 뭔지 물어봐요. 손난로예요. 그가 손난로를 건네주며 말해요. 장기간 야외에 있을 때는 손난로 하나를 가지고 다니죠. 그렇지 않으면 손이 꽁꽁 얼 수 있으니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표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이 빠져나가 뜨거운 석탄을 넣어도 손이 데이지 않고 따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좀 무겁네요. 라고 말하며 여러분은 현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생각해요. 집에서 편안하게 클릭 한 번만 하면 아마존에서 핫 핸즈 인스턴트 손난로를 주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석탄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이 금속 구슬과 달리 포켓 사이즈니까 신발 안에 넣어 발가락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바르톨로메오는 그의 집에 도착해요. 여러분은 그가 겉옷을 하나도 벗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실내 난방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서 가장 추운 겨울에는 모든 옷을 입고 지내요. 라고 그는 말해요. 보시다시피 벽난로는 우리 집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굴뚝 대신 환기구가 있어서 열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통 겉옷을 입고 자진 않아요. 대신 벽돌과 돌을 불에 넣고 천으로 싸서 침대에 가져가 이불을 따뜻하게 하죠. 밤새도록 나이트캡을 쓰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잠을 자지 않을 때는 가능한 한 벽난로 가까이에 머물려고 노력해요. 이제 핫팩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우린 이 사람들처럼 천으로 덮을 필요도 없어요. 편의를 위해 니트 커버가 이미 함께 제공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벽돌보다 훨씬 부드럽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몇 초 안에 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먹을 걸 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라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해요. 겨울은 우리에게 고요함을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굶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중세의 겨울을 살아남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요. 우선 우리는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 불을 피울 나무를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식량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겨울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해요. 육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는 절임, 건조, 염장 등이 있어요. 곡물, 시리얼, 콩류의 경우 말려서 도자기나 항아리에 보관합니다. 나중에 냄비에 스튜와 스프를 끓일 때 야채와 함께 사용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냄비에 들어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먹는 음식에는 양파, 완두콩, 콩, 렌틸콩, 파슬리와 같은 허브가 포함돼요. 하지만 여전히 식단에 단백질을 포함해야 합니다. 치즈, 달걀, 지방이 많은 베이컨 또는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신선한 과일과 베리의 경우 겨울철에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수확한 과일은 공기 건조 방식으로 보존해요. 이 사람들의 집에 식품 건조기만 있으면 삶이 훨씬 더 쉬워질 텐데 싶으실 거예요. 과일부터 고기까지 방금 바르톨로메오가 언급한 모든 음식에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여긴 전기가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듣고 겨울이 그렇게 춥고 길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여전히 즐겁게 지내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해요. 하지만 어떡해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폭풍 시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른과 아이들이 눈 속에서 함께 많이 놀아요. 얼어붙은 호수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는 농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다듬은 나무 조각이나 말 정강이 뼈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철제 스케이트도 타고 있어요. 서유럽은 스칸디나비아만큼 아이스 스케이팅이 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들은 눈과 추운 기온에 더 익숙하잖아요. 썰매는 우리가 하는 또 다른 재미있는 활동이에요. 체스, 주사위 놀이, 기타 주사위 게임과 같은 실내 게임도 있어요. 털실 돌리기와 이야기 들려주기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흔한 방법이죠. 당연히 귀족들은 오락 영역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가졌어요. 예를 들어 멧돼지 사냥은 엘리트들 사이에서 매우 흔해요. 그 순간 문 앞에 포털이 나타나요. 바르톨로메오가 말해요.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여행자님. 잘 지내세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산책을 하던 한 남자가 진흙 속에서 공룡 알처럼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을 가족들과 공유했을 때 모두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진짜였습니다. 공룡알이 아니라 글립토돈트 껍질이었다는 것만 빼면요. 이 녀석들은 수천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소형차 크기까지 자랐어요.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상이었던 팔레오 인디언들은 이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글립토돈트의 화석인 검은 비늘 껍질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이 생물은 수천만 년 동안 남아메리카에서 번성했으며 북쪽으로도 퍼져나갔어요. 갑각이라고 불리는 두꺼운 갑옷과 풀을 먹기 위한 튼튼하고 홈이 파인 이빨을 가졌어요. 항상 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빙하기 이전의 추운 기후와 탁 트인 산림지대, 풍부한 풀이 진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요. 몸집이 커지면 숨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융합 갑옷을 개발했을 수도 있어요. 가장 유명한 종류 중 하나인 두디크루스는 가시가 달린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글립토돈트와 영역이나 짝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때 사용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고대 글립토돈은 오늘날의 아르마딜로와는 정말 달랐어요. 글립토돈은 딱딱하고 무거운 판으로 만든 갑옷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의 아르마딜로는 유연한 갑옷을 가지고 있으며 부드러운 배를 보호하기 위해 공 모양으로 말 수 있어요. 또한 글립토돈트는 홈이 파인 이빨로 풀을 먹었지만 아르마딜로는 곤충을 점심 식사로 선호해요. 하지만 이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DNA 연구 결과 글립토돈은 실제로 아르마딜로과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글립토돈트가 무섭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얼굴이 짧고 거대한 곰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뒷다리로 섰을 때 마이클 조던 키의 거의 2배에 달하는 3.6m까지 자랐어요. 몸무게도 680.39kg이 넘었고 시속 64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어요. 이 곰은 다른 모든 음식보다 고기를 선호했습니다. 두개골과 이빨도 고기를 자르도록 설계되었고 앞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 예리한 시야를 가졌습니다. 강한 턱과 큰 근육은 뼈를 부수어 내부의 영양이 풍부한 골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짧은 얼굴의 곰은 미네소타와 미시시피강 서쪽, 알래스카까지 서식했습니다. 들소, 사양노루, 사슴, 심지어 땅 나무늘보와 같은 큰 동물을 쫓아다니거나 잡아먹었습니다. 하지만 먹이가 빙하기에서 살아남지 못해 결국 멸종했습니다. 오늘날 짧은 얼굴곰의 유일한 생존 친척은 남아메리카의 안경곰이에요. 이 곰은 흑곰 크기 정도로 훨씬 작으며 식물과 고기를 모두 먹어요. 왕좌의 게임 팬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시리즈에서 스타크 가문이 입양한 어린 고아 늑대들은 데어울프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새끼 늑대들의 이름은 라틴어에서 끔찍한 늑대라는 뜻으로 번역됐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약 1.5m, 몸무게는 약 68에서 90kg에 달하는 현대 개들의 큰 삼촌이었습니다. 늑대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25만 년 전의 것입니다. 늑대는 다양한 환경에서 잘 적응해서 알래스카 북쪽에서 멕시코 남부까지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직후인 약 10,000년 전에 멸종했어요. 먹이를 잃었을 가능성이 커요. 현재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늑대는 회색 늑대예요. 하지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이 끔찍한 늑대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 박물관 표본에서 채취한 늑대의 온전한 DNA와 현대 개의 게놈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멸종위기 동물 목록에 절대 포함되지 않았으면 싶은 동물 중 하나가 바로 검치 고양이입니다. 이 녀석은 선사시대 북미와 남미 일부 지역에 살았어요. 현대의 호랑이나 다른 고양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지 멸종했을 뿐이에요. 과학자들이 적어도 한 종은 귀여운 고양이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오랫동안 가장 무시무시한 빙하기 포식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밀로도는 아이스에이지의 디에고로도 친숙한데요. 현대 사자의 3분의 1의 힘으로 겨우 먹어치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120도 각도로 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불균형적으로 두꺼운 앞다리와 튼튼한 목을 가진 강력한 몸으로 큰 먹잇감도 땅에 떨어뜨릴 수 있었어요. 이 고양이는 아마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길고 좁은 이빨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턱을 크게 벌리기 위해 입술이 잘 늘어나야 했기 때문에 세인트 버나드처럼 침을 흘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이빨은 현대사자보다 2배나 빨리 자랐고 3살이 되면 완전히 형성되었습니다. 카스토로이데스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비버는 소파만큼 커지기까지 같은 속도로 자랐을 거예요. 몸 길이는 약 2.4m, 무게는 약 90kg으로 대형 냉장고만큼이나 무거웠어요. 갉아먹기 위한 15cm 길이의 거대한 앞니와 좁은 꼬리, 길고 덥수룩한 털을 가졌어요. 이 거대한 동물은 북아메리카 삼림지대에서 매머드, 검치호랑이 등과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비버처럼 자이언트 비버도 육지에서 빠르게 움직이기에는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이언트 비버가 똑같이 거대한 댐을 지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랬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은 구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이언트 비버가 오하이오에 1.2m 높이의 댐을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추측일 뿐이에요. 결국 자이언트 비버는 마지막 빙하기에 다른 대형 동물들처럼 사라졌습니다. 북미의 초기 정착민들이 자이언트 비버의 두꺼운 털과 고기를 좋아해서 멸종을 앞당겼을지도 모릅니다. 빙하기 무렵 아프리카에서 멀리 떨어진 초기 코끼리의 후손인 마스토돈은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던 육교를 건너 북아메리카로 건너갔어요. 마스토돈은 털 매머드와 마찬가지로 빙하기의 추운 기후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두껍고 풍부한 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망을 했던 매머드와는 달리 마스토돈은 대부분 탐색을 했습니다.
마스토돈은 관목과 나무의 아래쪽 가지에서 나뭇잎을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종종 울리 매머드 화석을 함께 발견하는데 이는 아마도 가족 무리처럼 무리를 지어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마스토돈 화석은 보통 혼자 누워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고 짝짓기나 새끼를 낳을 때만 잠시 모였을 수 있음을 의미해요. 안타깝게도 마스토돈과 털 매머드는 빙하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약 11,000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상 패턴의 변화, 식량 공급원의 감소, 초기 인류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스토돈 한 마리가 한 부족을 일주일 동안 먹여 살리고 몇 년 동안 옷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거든요. 낙타는 현재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의 사막에서 주로 볼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낙타가 실제로 북미, 특히 미시시피강 서쪽의 땅에서 왔다고 믿어요. 화석에 따르면 낙타는 약 4,400만 년 전에 지구에 출현했어요. 2015년 루이지애나 대학교의 과학자 팀은 오리건주에서 거대한 고대 낙타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메가틸로푸스는 키가 3.6에서 4.2m로 현대의 기린과 비슷했어요. 약 700만 년 전에 살았으며 높은 식물에 닿을 수 있도록 긴 목을 가졌습니다. 약 600만 년 전 일부 초기 낙타는 베링 해협 육교를 통해 아시아로 건너갔어요. 아시아에 도착한 낙타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유형, 즉 혹이 2개인 박트리아 낙타와 혹이 하나인 단복 낙타로 나뉘었습니다. 북미에서는 더 이상 야생 낙타를 볼 수 없지만 라마, 알파카, 과나코와 같은 일부 친척 낙타는 여전히 남미에 살고 있습니다.